안녕하십니까. CS24N 13강의 발표를 맡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정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ontextual Word Representation and Pre-Training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인덱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ontextual Word Representation의 한 획을 그은 엘모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ULM Fit, 네 번째는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전까지 프리트레인 워드 벡터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거는 NER 태스크와 포스트 태깅 태스크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이때 당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러니까 NER만 보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89%의 정확도를, 약 89%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저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이 아닌 룰 베이스 아니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법론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를 이 두 번째가 이제 머신러닝 방법론이고 첫 번째는 룰 베이스된 방법론입니다. 이 세 번째를 보시면 unsupervised pre-training followed by supervised neural net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봤었던 워드 레프레젠테이션, 일반적인 워드 투백이나 그런 방법을 슈퍼바이즈 뉴럴넷과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뉴럴넷이 일반적으로 소타에 비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졌지만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워드 벡터를 이용하면 성능이 조금 많이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트레이닝은 위키피디아와 로이터에서 13만 개의 단어를 이용했고 윈도우 사이즈는 100, 윈도우 사이즈는 11, 히든 레이어는 100을 이용했는데요. 지금과 달리 이때 당시에는 이런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했음에도 프리트레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7주가량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는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랜덤 이니셜라이저에서, 그 워드 벡터를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후, 그 벡터들을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앞에 예시를 들면 NER과 같은 태스크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훈련을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랜덤 이니셜라이즈된 워드 벡터가 태스크에 맞게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사용한다면 훨씬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워드 투백 글로브와 같은 워드 벡터를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태스크에 쓰이는 레이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NER 태스크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많아봤자 10,000개에서 100,000 개인데 언레이블 데이터는 그냥 위키에서 긁어오는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 그걸 갖고 워드 벡터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훨씬 그 단어 간의 관계를 더욱 잘 나타냅니다. 이 아래 장표를 보시면 주황색은 위에서 말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란색은 방금 말한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이용한 방법이 훨씬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가 더 유용한 사례 중 하나는 언노운 워드 벡터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언노운 벡터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언노운 벡터는 학습 시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를 언노운 토큰으로 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5회 이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테스트에서 할 때는 그냥 트레인에서 이제 학습되지 않는 단어들이 테스트에서 등장할 경우 그것을 out of vocabulary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언노운 단어로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 언노운으로 했던 언노운 토큰으로 매칭을 시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노운으로 매칭된 단어가 중요한 뜻을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서 보게 될 question and answer 태스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question answer 태스크는 단어들 간 매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 뒤에 앞서 말한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강의에서 말한 솔루션 세 가지는 여기 이 세 가지와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캐릭터 레벨 임베딩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해온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한번 언급했던 랜덤 벡터를 앞서 말한 것과 좀 다른데 그러니까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단어가 등장할 시 그거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것을 보캐블러리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데요. 이는 저번에 워드 벡터를 다룬 저희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어당 한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이제 다들 몇 번 들어보시다시피 똑같은 단어가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용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면 riverbank라는 강둑이라는 의미로 bank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의 의미로 bank가 사용됐습니다. 이 bank는 전혀 다른 컨텍스트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프리트레인드 워드 벡터를 프리트레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 bank가 똑같은 하나의 컨텍스트 워드 벡터에 매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그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은 앞서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장 뒤에 나오는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인데요. 이 왼쪽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LSTM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My favorite season is가 나왔죠. 그러니까 my가 들어가면은 그 my가 이 LSTM 모델에 들어가면 LSTM의 그 해당 스테이트에서의 결과물로 그 my 다음에 나오는 favorite을 예측하도록 학습하고 my favorite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간 season이 나오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랭귀지 모델에서 들어가는 인풋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앞서 한 것처럼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사용하는데 그 학습 과정에서 LSTM의 스테이트가 이 컨텍스트에 맞는 이 단어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한 첫 번째 사례가 엘모입니다. 그 엘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똑같은 엘모의 저자가 그 전에 썼던 프리 엘모, 이 원래 진짜 이름은 프리 엘모가 아닌데 똑같은 방법을 썼기에 프리 엘모라고 이 CS24N 강의에서는 설명했습니다. 프리 엘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엘모는 뉴럴 랭귀지 모델을 Large Unlabeled Corpus에 이용한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NER이라는 한 가지 스페시픽한 태스크에 대해서만 이용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RNN으로 컨텍스트에 담긴 뜻을 앞서 본 슬라이드와 같이 학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목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매우 작은 태스크 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NER에 이용되는 태스크는 만 개에서 많아봤자 10만 개의 작은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NER과 상관없는 큰 레이블이 없는 그냥 큰 코퍼스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후에 NER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일종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를 이용해 보자는 게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프리엘모의 전체적인 학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바이 LSTM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바이 LSTM은 forward 방향의 랭귀지 모델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의 랭귀지 모델 두 개를 각각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서 학습을 시킬 때는 빌리언 워드 벤치마크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요. 여기에는 8억 개의 단어가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캐릭터 임베딩된 앞서 학습한 랭귀지 모델과 다른 바이 LSTM을 학습을 시키는데요. 여기서는 캐릭터 레벨 CNN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캐릭터 레벨 CNN과 그냥 일반적인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용하는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앞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앞서 학습한 랭귀지 모델의 스테이트와 앞서 학습한 바이 랭귀지 모델의 스테이트와 두 번째 스텝에서 학습한 그냥 일반적인 LSTM의 스테이트를 합쳐서 한 번 더 LSTM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concat-해서 LSTM의 인풋으로 보내고 그것으로 이제 NER 태스크를 수행한 것이 이 프리엘모의 과정입니다. 네, 이 프리엘모가 이제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에 대한 장표인데요. 일단 이 장표는 위에가 가려졌는데 Core NLL 2003이라는 데이터셋인데요. Named Entity Recognition, 그러니까 NER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이제 윗부분을 이제 뒤에서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를 보시면 2009년까지는 그냥 컨디셔널 랜덤 필드 기반의 이제 일종의 뭐 랭귀지 모델이나 뭐 뉴럴넷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뭐 이런 히든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 대세가 됐고 그것들이 소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2016년을 보시면 LSTM을 이용한 방법이 성능이 이제 기존의 소타만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바이 LSTM 랭귀지 모델을 LSTM과 함께 이용했을 때 지금 현재 프리엘모의 결과죠. 성능이 더욱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리엘모의 저자가 이 방법론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엘모입니다. 일단 이 장표는 아래에 제가 링크를 남겨놨는데 이 링크를 보시면 엘모와 버트에 대해서 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잘 해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채용했는데 나중에 이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게 잘 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엘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엘모는 모든 문장을 이용해서 컨텍스츄얼라이즈 워드 벡터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방식은 이게 앞서 프리 엘모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 핵심 아이디어는 한 번 더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워드 임베딩이 윈도우를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이용한 것과 대조되게 여기서는 모든 문장을 이용해서 컨텍스츄얼라이즈 워드 벡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LSTM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 기존의 프리트레인된 워드 투백과 같은 모델을 이용한 게 아니라 캐릭터 CNN만을 이용해서 그 인풋 임베딩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풋 임베딩을 LSTM에 인풋으로 넣고 그 LSTM을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그런 LSTM 랭귀지 모델이 이 컨텍스트가 들어오면 컨텍스트에 맞는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내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엘모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학습 과정을 조금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CNN을 이용했고요. 캐릭터 CNN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캐릭터 CNN을 이용했고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했습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은 인풋을 그러니까 LSTM의 결과물과 LSTM의 인풋을 합쳐서 다음 LSTM의 인풋으로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CNN과 LSTM 사이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션 레이어는 만약 LSTM이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각각의 LSTM이 4096차원이 됐다고 하면은 그 4096차원의 LSTM 결과물을 다음 LSTM으로 보낼 때 4096 by 4096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지므로 그것을 방지하고자 중간에 512차원의 프로젝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수를 극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이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학습한 랭귀지 모델의 레이어들을 바이 LSTM, 그러니까 포워드 랭귀지 모델과 백워드 랭귀지 모델이 있겠죠. 그 두 개의 레이어들을 컨캣한 후 그 각각의 레이어들을 태스크에 맞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비슷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수행한 방법들과 좀 다르니 엘모만의 차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통 비슷한 방법론들은 LSTM에 만약 세 층의 LSTM을 사용했다고 하면 맨 꼭대기의 레이어만 이용을 하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엘모는 각각의 모든 층의 레이어를 사용했고 그 레이어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이용되는 파라미터들은 이제 파인 튜닝 과정에서 학습이 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웨이트들은 프리즈 된다는 게 이 랭귀지 모델의 스테이트들은 프리즈 되고요. 보시면 H가 랭귀지 모델의 스테이트고 이 부분이 프리즈가 되고 S 소문자 태스크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개수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학습이 됩니다. 이 감마는 그냥 태스크별로 차등을 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구체적인 조금 더 사용은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엘모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엘모가 이제 두 개의 LSTM 레이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논문 저자들의 말로는 첫 번째 레이어가 이제 신텍스, 그러니까 문법 적응 쪽으로 조금 더 맞는 쪽으로 학습이 됐고, 두 번째 좀 윗부분의 레이어가 시멘틱, 의미론적인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채로 학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저자들은 논문에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각각의 태스크별로 이 태스크별로 각각의 학습 액티베이션 정도를 이제 시각화함으로써 나타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기엔 좀 섣부르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세한 거는 이제 논문을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코NL 2003 NER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엘모는 프리엘모에 비해서 0.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프리엘모와 다른 점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엘모가 대단한 점은 이렇게 NER에서 0.3, 물론 0.3%를 올린 것도 대단하지만 NER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NLP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기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쿼드, NLI, NER, 센티먼트, 감성 분석 태스크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통 ACL 같은 데서 자연어 처리 워크샵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통은 한 태스크에 대해서 보통 한 명의 연구자가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보통 0. 몇 프로에서 1%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소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엘모는 이 단 하나의 모델을 갖고 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를 기록합니다. 오른쪽의 장표를 보시면 왼쪽이 이제 각각의 논문에서 저자들이 낸 실험 결과고요. 이 우측은 첫 번째 보시면 our baseline이 있죠. our baseline은 엘모의 저자가 각각의 논문을 보면서 실제로 구현을 해봤을 때 나온 결과물이고요. 엘모 플러스 베이스라인은 이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엘모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풋으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다들 엄청난 상승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모를 기점으로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지는데요. 그 후로 이제 등장한 것이 ULM-FIT입니다. Universal Language Model Fine Tuning for Text Classification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엘모와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점은 이게 약간 트랜스퍼 러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이미지를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너럴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진 태스크에 대해서 큰 데이터로 학습을 먼저 시키고 그 후에 스페시픽한 조금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NER이 되겠죠? NER 같은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고 작은 것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엘모와는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일반적인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엘모와 조금 다른 점은 이 트랜스퍼 러닝이 엘모가 이 랭귀지 모델에 프리징을 시켰죠. 그레디언트가 흘러가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개수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킨 것과 달리 트랜스퍼 러닝은 그 일반적인 그 소스 큰 모델 학습 그 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것을 새도 이제 그레디언트가 흘러가도록 해서 전체적인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ULM 핏이 대단한 것은 이 NLP 자연어 처리에서 본격적으로 그러한 트랜스퍼 러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엘모만 봐도 이제 GPU로 보통 3, 4일 정도 학습을 시켰는데 ULM 핏은 한 개의 GPU로만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는 것이 이제 의의입니다. ULM 핏의 학습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 A, B, C로 보낼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층의 바이 LSTM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엘모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두 번째 태스크입니다. 이제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으면 두 번째 B에서는 이제 스페시픽한 뭐 앞서 든 예시로 보면 NER 태스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번 더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특이한 점은 이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가 굉장히 약간 엔지니어링한 그런 쪽에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인 게 다양한 이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레이어별로 서로 다른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고 적용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러닝 레이트가 이제 점점 상승 그 러닝 레이트를 서로 다른 거를 적용하는 방법과 슬랜티드 트라이앵귤러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슬랜티드 트라이앵귤러 러닝 레이트는 이 B의 그림의 우측 위를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이 보이죠? 이게 각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랭귀지 모델의 러닝 레이트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 러닝 레이트가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하강하는 방식으로 러닝 레이트를 조정했을 때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 마지막으로 이 모델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요. 아까 엘모가 그 프리트레이닝 된 그 LSTM에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내지 않았던과 다르게 이거는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의 스테이트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한 번에 이제 모든 랭귀지 모델의 LSTM의 층을 모두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닌 에폭마다 첫 번째 에폭에는 레이어 3, 두 번째 에폭에는 레이어 2, 세 번째 에폭에는 레이어 1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레이어부터 서서히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내는 그래주얼 언프레이징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 조금 더 성능이 향상한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이 C 그림을 보면 맨 위에서는 이제 두 개의 소프트맥스 레이어만 사용하죠. 이 두 개의 소프트 레이어만 사용한 것은 이 ULM-핏의 저자가 이용한 그 태스크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긍정, 부정에 대해서만 두 가지 태스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두 개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ULM 핏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X축은 트레이닝 이그젠플의 수이고, Y축은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탑률, 그러니까 에러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주황색, 초록색 선이 있는데요. 파란색 선은 프리트레이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클래시파이어만, 그냥 파인 튜닝만 한 예시고, 주황색은 이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 그걸로 이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고 그다음 파인 튜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초록색은 이제 그러니까 언레이블된 라지 코퍼스에 대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 그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또 한 뒤 그다음 파인 튜닝을 진행한 이 ULM 핏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ULM 핏의 결과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그젠플이 별로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러 레이트가 10%대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이그젠플이 적으면은 에러율이 매우 높고, 그다음 이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로만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에는 에러 레이트가 이제 20% 정도로 어느 정도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면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는 ULM-FIT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IMDb 데이터셋으로 감성 분석을 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결과입니다. 왼쪽은요. 이제 ULM-FIT의 이후에 이제 파라미터를 늘려서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ULM-FIT이 아까 GPU 한 개로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GPU 한 개만 있어도 학습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GPU 한 개로만 학습할 수 있었던 ULM-FIT에 비해서 이제 그 후에 나오는 GPT, BERT, GPT-2 모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리소스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여기서 나온 거는 GPT-2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우측에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시면 GPT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GPT-2 모델을 한국어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랭귀지 모델이 가짜 뉴스 기사를 생성해내도록 학습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런 글인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한글 이제 기사 게시글의 형식을 어느 정도 잘 모방한 게시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ULM-핏을 제외하면, ULM-핏까지는 이제 바이LSTM을 이용한 모델이었는데 그 후로는 모두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트랜스포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는 이제 이 다음 강의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긴 한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이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 계열 알고리즘의 태생적 한계는, RNN은 이제 시퀀셜한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것에 대한 시계열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RNN 계열 알고리즘의 태생적 한계는 시퀀셜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패러럴라이즈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RNN 계열 알고리즘의 한계 중 하나는 롱텀 디펜던시인데요. 이제 인풋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좀 먼 과거에 대한 정보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LSTM과 GRU라는 새로운 RNN 계열 알고리즘이 등장했는데, 여전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그런 추가적인 그런 기법에 대해 약간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트랜스포머의 모티베이션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텐션은 어떤 스테이트로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롱텀 디펜던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시퀀셜한 그런 방법 때문에 패러럴라이즈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RNN에서 벗어나서 그냥 어텐션만 이용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 트랜스포머의 시초입니다. 이 아래에는 이제 LSTM과
어텐션을 사용하는 LSTM,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도식화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랭귀지 모델의 방법론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를 어텐션만 이용해서 처음으로 이제 구현해본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 리커런트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목적 자체는 시퀀스 투 시퀀스 시퀀스 투 시퀀스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한 것을 이제 RNN이 아닌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멀티 헤드 어텐션 모델을 사용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구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풋으로는 쿼리 키 밸류가 들어가는데요. 이 처음에 쿼리 키 밸류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시면은 쿼리는 이제 뭐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날리는 그런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 밸류는 이제 파이썬을 좀 해보셨으면은 이제 파이썬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이 있는데요. 키는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말 그대로 키고요. 밸류는 이제 그 키로 접근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머는 쿼리와 그다음 키밸류 페어, 키밸류 하나로 이루어진 그 페어의 유사성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인풋은 쿼리와 키밸류 그 모두가 동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그 한 가지 그 들어가는 인풋 문장이 쿼리도 되고 키도 되고 밸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 쿼리가 되고 키밸류 페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제 인풋은 여기 좀 특이점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으로 토크나이즈를 하는데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이제 뭐 앞서 강의에서 좀 설명을 했으니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NN 계열의 알고리즘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 순서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시간 순서를 고려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하는데, 포지셔널 인코딩은 뭐 학습되는 인코딩이 아니라 이 시간 순서를 잘 반영하는 사인, 코사인 함수, 사이누소이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자세한 거는 이제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 이제 쿼리 키 밸류 페어를 받아서 나오는 아웃풋이 어떤 거냐, 각 쿼리가 날리고 그 쿼리가 키 밸류 페어와의 유사성을 비교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쿼리와 키의 유사성을 그 쿼리와 키의 유사성을 계산해서 그 단어별로 웨이트를 계산하고, 그 웨이트가 그 밸류가 이제 그 각각의 웨이트에 맞게 웨이티드 썸이 되는 것이 이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물로는 weighted sum of value가 됩니다. 근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안에는 좀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는 또 기발한 방법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은 이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보시면 쿼리와 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서 밸류에 쓰이는 웨이트가 되는데, 이 쿼리와 키가 그 내적을 할 때 만약 그 쿼리 벡터와 키 벡터의 디멘션이 크다면 Q와 K를 내적했을 때 나오는 스칼라 값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를 보시면 Q와 K가 각각 벡터를 의미하는데, Q와 K가 각각 쿼리와 키 벡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만약 디멘션이 커지면 이 파란색에서 회색 부분으로 디멘션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소프트맥스 값을 할 때 이 소프트맥스의 각각의 값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베리언스가 커지는 그런 불상사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값들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제 뭐 한 가지 값이 엄청 몰리게 되고요. 그러면 학습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차원인 디멘션, 여기선 DK라고 했는데 이 DK의 스퀘어 루트 값으로 그
이제 내적값을 나눔으로써 스케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 안에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이 멀티헤드라고 한 의미는 어텐션이 이제 한 번만 하면은 뭐 물론 어텐션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맥락을 조금 더 파악하도록 어텐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 여러 번을 멀티 헤드라고 해서 헤드 수만큼 어텐션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멀티 헤드 어텐션 안에서는 헤드 수, 여기서는 그 우측 그림에서 보면 H번만큼 했죠. 헤드 수 H번만큼 어텐션을 진행을 따로 하고 이제 그 후에 컨캣을 하고 그 컨캣한 것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제 하나로 다시 합치는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멀티 헤드 어텐션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그냥 완전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은 이렇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 그러니까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 헤드의 수만큼 여러 번 진행되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 한번 진행이 되게 되고 그 후에 레지듀얼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되고 그 후에 피드포워드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블락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블락에 대해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간단히 말하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텐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한 가지 미니 배치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학습시키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방식인데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그걸 미니 배치 단위로 하는 게 아닌 레이어 단위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을 각각의 블락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을 n번 수행을 한 것이 이제 트랜스포머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슬레이션 모델의 인코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제 왼쪽이 인코더 블락이고요. 우측이 디코더 블락입니다. 이제 인코더 블락은 방금 설명을 했는데 디코더 블락을 보면은 이제 가운데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제 여기서 인코더 블락의 인풋은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만약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우측에 이제 디코더 블락에는 영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는 이제 타겟 시퀀스가 되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좀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우측으로 이제 하나 이동이 하게 되고 초반에 엔드 오브 센텐스 토큰을 하나 추가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말하는 시프트 라이트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타겟 시퀀스 그러니까 영어 지금 한국어에서 영어 번역으로 따지면 영어가 되겠죠. 타겟 시퀀스에 대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하는 게 디코더 블락입니다. 그런데 디코더 블락이 이제 인코더와 좀 다른 거는 처음 들어가는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통해서 쿼리가 이전 타임스탬프의 키 단어만 보도록 설정을 합니다. 앞서 말한 인풋 인코더 블락에 대해서는 시간 순서를 그냥 포지셔널 인코딩으로만 했죠. 근데 우측에서는 이제 그 쿼리 단어가 이전 타임스탬프의 키 단어만 보도록 설정을 함으로써 약간 그런 뭐라고 하지? 마스킹하는 방식을 이제 추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스킹 방식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은 김동화 박사 과정이 트랜스포머를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조금 더 좀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 놓으셔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처음에 지나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을 지나가는데요. 여기서도 특징은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이 쿼리 키 밸류를 받는데요. 키 밸류 페어를 인코더 블락의 아웃풋을 키 밸류 페어로 받아서 타겟 시퀀스 쿼리와 각각 타겟 시퀀스를 쿼리로 인코더 블락을 키 밸류로 받아서 각각을 키 밸류 쿼리로 받아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블락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어, 리니어 블락을 하나 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 즉 이게 이 번역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 확률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의 구조입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이 왼쪽을 보시면 이 인코더 블락에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그 각각 이 본 문장을 쿼리키 밸류로 받아서 이 문장의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텐션을 가지는지 학습한다고 초반에 설명을 했는데, 그 학습 결과가 이렇게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8가지 헤드 수를 8로 했을 때 8가지 각각의 헤드가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본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메이킹이 3가지 헤드에 대해서는 이 우측에 보시면 대부분은 more과 difficult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을 받았는데, 일부 헤드에 대해서는 메이킹 자기 자신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어떤 부분 2009, 어떤 부분은 lows라는 부분에 조금 더 어텐션 효과를 마친 그 효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다양한 맥락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이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뭐 잉글리시, 그다음 독일어인가요? 독일어, 그다음 잉글리시 프렌치에 대한 효과, 블루 스코어와 그런 데서 모두 이제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고로 트랜스포머로 이제 번역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는 8개의 P100 GPU로 3.5일간의 학습을 거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트입니다. 이제 앞서 트랜스포머가 이제 랭귀지 모델은 아니고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의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버트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락만 가져와서 바이디렉셔널한 랭귀지 모델을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조금 딥하게 하고, 그런 바이디렉셔널 구조를 한 다음 그걸로 이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랭귀지 모델은 LSTM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을 보시면 항상 왼쪽 아니면 오른쪽 한 가지의 컨텍스트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엘모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포워드 랭귀지 모델, 그 다음 백워드 랭귀지 모델 2개를 사용을 했죠. 이 각각은 이제 유니디렉셔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니디렉셔널한 모델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뭐 well-formed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건 이제 여기 이그젬플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의 성질을 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다음 만약에 진짜 순수한 의미의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를 이용한다면 그 단어들이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 이 우측의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오픈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스타트 토큰을 받아서 오픈을 예측한다고 하면은 이 오픈이 그냥 미래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돼서 순수한 의미의 바이디렉셔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트는 이 방법을 되게 이런 문제를 기발한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버트는 이제 바이디렉셔널을 예측하는 되게 기발한 방법론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어떤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왔죠. 그럼 그 문장의 그 단어들 중 15%를 랜덤하게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변경한 후, 그 마스크로 변경된 마스크로 변경된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단어를 예측하는 이제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여기서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보시면 The man went to the store to buy a gallon of milk라는 원래 단어가 있죠. 여기서 store와
갤런이 마스크 토큰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트의 인풋을 원래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이걸 이제 랜덤하게 마스크 토큰으로 두 개를 변경하고 최종 오브젝티브에선 이 마스크가 이 주변에 마스크되지 않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스토어와 갤런을 예측하는 것이 버트의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순수한 의미의 바이디렉셔널한 랭귀지 모델을 버트는 만들어냈죠.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건 논문에서 나온 건데, 버트를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인코더를,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이제 TRM이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를 버트에서는 바이디렉셔널하게 이용을 했고요. 그 버트 직전에 이 본 강의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구축한 사례가 GPT인데요. 이 GPT에서는 아까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에서 이제 마스크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유니디렉셔널한 랭귀지 모델을 트랜스포머로 만들어냅니다. 그것과 이제 버터의 차이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기존의 이제 랭귀지 모델의 방법론을 기존의 LSTM을 이용한 엘모 방법론을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워드와 백워드 따로 LSTM으로 학습시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버트에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과 다르게 마스크 랭귀지 모델 말고도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Next Sentence Prediction입니다. 이걸 Second Objective라고 이제 강의에서는 표현하는데, 센텐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버트에는 두 센텐스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두 센텐스 간의 이제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그 두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니면 이어지지 않는 문장인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센텐스 A는 The man went to the store라는 게 센텐스 A고, 센텐스 B가 이제 왼쪽의 경우에는 He bought a gallon of milk라는 게 센텐스 B인데요. 이 두 개는 명백하게 이제 이어지는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측에 이제 사례를 보시면 센텐스 B는 penguins are flightless라는 단어 문장입니다. 전혀 센텐스 A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예측하는 게 이런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버트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처럼 그 문장이 생성되는 거를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에 대한 그런 것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넣은 이유는 버트가 이제 다양한 글루라는 이제 benchmark 여러 개의 자연어 처리 관련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 거기서 여러 개의 오브젝티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꼭 두 개의 단어를 이용해야만 할 수 있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런 태스크에도 잘 할 수 있는 제너럴한 랭귀지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오브젝티브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앞서 말했다시피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이 제가 트랜스포머를 처음 아까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장점이 뭐냐면 어텐션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해도 학습에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텐션은 그런 이제 시간에 대한 차별 없이 아무리 이제 긴 문장이라도 뒤에 과거에 이제 롱텀한 곳에 있는 단어도 똑같은 기회를 갖고 참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셀프 어텐션은 LSTM과 같은 그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시퀀셜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레이어마다 그냥 한 번 이제 계산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LSTM 같은 경우는 그게 타임 시퀀스만큼 계산을 무조건 해야 했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이렇게 패러럴라이즈가 가능해서 GPU와 TPU를 이용한 학습의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버트에서는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는 위키피디아와 북코퍼스라는 이제 일반적인 언레이블드한 라지 코퍼스를 이용했고요. 이제 버트에서는 두 개 사이즈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두 번째는 라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저자들이
일종의 저는 참신하게 봤는데, 참신한 게 이제 베이스 모델을 이용한 이유가 기존 소타 모델인 GPT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GPT와 똑같은 파라미터를, 비슷한 파라미터의 수를 가진 베이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소타 모델과 비교한 실험을 한 번 더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와 라지 모델 각각 4개의 GPU, 8개의 GPU, 4개의 GPU를 가진 4개의 하드웨어, 8개의 TPU를, 4개의 TPU를 가진 4개의 하드웨어, 8개의 TPU를 가진 8개의 하드웨어로 각각 4일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버트의 인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엘모처럼 그런 이제 랭귀지 모델은 토큰 임베딩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냥 토큰 임베딩이죠. 여기서 My dog is cute. He likes playing. He likes play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단어가 여기서 토큰 임베딩의 각각의 토큰에 이제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버트에서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토큰 임베딩 이외에 2개의 임베딩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각각 세그멘트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인데요. 먼저 세그멘트 임베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버트의 두 번째 오브젝티브인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위한 그러한 세그멘트 A와 B를 이제 나눈 그런 세그멘트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첫 번째 My dog is cute라는 문장은 A라는 첫 번째 그런 세그멘트에 속해 있고 he likes playing이라는 두 번째 문장이 B라는 세그멘트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 세그먼트 임베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베딩은 혹시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룩업 테이블, 그러니까 워드 투백을 학습할 때 단어가 이제 100차원의 저차원 공간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룩업 테이블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단어가 원핫 형태로 들어오면 각각의 이제 원핫에 맞는 1에 맞는 그 임베딩 룩업 테이블에 맞춰서 그 그 단어에 맞는 100차원 공간에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임베딩 벡터를 학습을 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큰 임베딩도 그런 식으로 워드 투백 학습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쓰는데 이제 워드2백의 예시를 들면 워드2백과 마찬가지로 단어와 매칭되는 저차원 공간, 그러니까 단어를 저차원 공간으로 매칭해주는 룩업 테이블을 이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임베딩도 A와 B에 이렇게 대응되는 두 개로 이루어진 룩업 테이블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포지션 임베딩이 어떤 거냐면, 포지션 임베딩은 그냥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제 인풋이 10개로 이루어져 있죠. 클래스 벡터와 세퍼레이션 벡터까지 포함해서 이제 10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1개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각각의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학습하는 또 임베딩을 이제 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순수하게 위치 정보만 학습하게 되는 이제 또 다른 임베딩이 되겠는 거죠. 그래서 버트에는 이제 총 3가지의 임베딩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아까 제가 위치에 따른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학습되는 값이 아니고 그냥 사인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포지션 값을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버트에서는 그런 포지션 값도 임베딩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포지션 정보를 이제 임베딩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버트 인풋으로 들어갈 때 2개의 문장이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My dog is cute, he likes playing 이라는 2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약간의 전처리를 통해서 센텐스 피스로 나눈 다음에 이 문장의 맨 앞에 클래스 토큰을 나누고요. 그 2개의 문장을 나누는데 세퍼레이션 토큰을 나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세퍼레이션 토큰을 이용해서 나누죠. 그래서 클래스 토큰과 세퍼레이션 토큰을 이렇게 각각의 문장 사이와 앞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클래스 토큰은, 그러니까 첫 번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냥 여기 단어를 만약에 도그와 라이크스가 이게 아마 뒤에 나오는데 도그와 라이크스를 맞추는데 사용되고, 여기서 클래스 토큰은 그냥 넥스트 센텐스를 맞추는데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아까 제가 엘모와 마찬가지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 링크에서 퍼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약간 제가 수정한 건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트랜스포머와 엘모, 버트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의 학습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인풋이 들어가죠. 클래스 토큰은 먼저 이제 추가가 되고 let's stick to improvisation this get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 문장에서 15%가 랜덤하게 마스킹이 됩니다. 여기서는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가 마스킹이 됐죠. 그 다음 이제 버트의 인코더 블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의 인코더 블락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락을 그냥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코더 블락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feedforward neural network를 거쳐 소프트맥스로 이제 모든 단어에서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확률 값이 각각의 단어가 나올 확률 값이 되고, 만약 여기서 improvisation이 가장 확률 값이 높다면 그게 이제 제대로 학습이 된 거죠.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마스크 토큰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올지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며 학습이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인데요. 넥스트 센텐스는 이 제일 처음에 클래스 토큰을 인풋에 추가를 했죠. 클래스 토큰이 이제 이런 인코더 블락을 거쳐서 클래스 토큰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 소프트맥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소프트맥스가 is next인지 not next인지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인풋을 보면은 the man, 이제 여기 마스크 자리에 went가 들어가요. the man went to the store이 되겠죠. 아까는 이제 he bought a gallon milk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penguins are flightless birds라는 문장이 들어갔죠. 이거는 명백히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not next라는 그런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다음에 오는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오브젝트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으로 하면 이제 버튼은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파인 튜닝은 이제 뭐 ULM-Fit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처럼, 네. ULM-Fit과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워드,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드 워드 임베딩의 그레디언트도 이제 같이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 위에 태스크에 맞는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스쿼드는 퀘스천 앤서 태스크죠. 퀘스천 앤서 태스크에 맞게 이제 스팬,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거에 맞게 위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토큰에 맞게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고, 스탠포드 센티먼트 트리뱅크로 이제 긍부정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앞에 이제 클래스 토큰만 이용해서 긍부정을 예측하는 등 이렇게 태스크에 맞게 클래시파이어만 붙여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버트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글루에 해당하는 정말 다양한 이런 NLP 태스크인데요. 그 모든 NLP 태스크에 아까 엘모가 했던 것처럼 모두 이제 소타를 아주 압도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일단 참고로 이제 글루 태스크에서 NLI와 콜라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NLI는 이제 어떤 문장이 주어지고요, 가설이 주어집니다. 만약 A라는 문장이 주어지면 the man went to the 하여튼 문장이 주어지고 가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그 문장에 대해서 합당한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가, 아예 모순이 되는 가설인가, 아니면 아예 전혀 상관이 없는 가설인가, 이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측하는 두 가지 문장을 갖고 하는 이것도 태스크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오브젝티브가 이제 여기에 이제 효과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태스크고요. COLA 콜라는 이제 주어진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 판단하는, 그냥 문법을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하여튼 이제 MNLI 콜라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소타를 기록합니다. 보시면 베이스만 갖고도 이제 기존 소타인 오픈AI GPT를 모두 이겼죠. 그리고 이제 버트 라지로 이제 조금 더 베이스에서 파라미터를 더 이용하면은 이제 모든 곳에 대해서 소타를 더욱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코어 NLL, 아까부터 이어져 온 코어 NL 태스크의 완벽한 장표입니다. 이제 보시면 버트 베이스와 라지가 다 이제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한창 핫했던 스쿼드인데요. 스쿼드에서도 이제 버트가 나온 이후로 이제 다들 버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트를 조금 개량한 그런 GPT-2도 있죠. 하여튼 이런 모델들이 모두 이제 이게 아마 버트가 나온 직후일 텐데 버트를 모두 이용한 그런 태스크로 소타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트레인에 대한 그런 효과입니다. 이 아래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버트를 만든 사람들이 먼저 이제 버트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이 버트 논문에서 베이스에 대한 게 파란색, 그다음 빨간색이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태스크를 하지 않고 그냥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만 한 거고요. 노란색은 이제 left right만 하고 no next sentence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GPT와 같은 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학습 방식이죠. 그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거기에 이제 BiLSTM을 맨 위에다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냥 버트가 이제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이는 그냥 에블레이션 스터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버트가 이제 GPT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본인들이 Next Sentence Prediction 태스크를 추가했을 때 특히 이런 두 가지, 이 네 가지 태스크 모두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서 수행을 하는 NLP의 태스크인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성능이 향상됐는지를 보인 것입니다. 참고로 이 BiLSTM을 위해 붙인 거는 이제 스쿼드가 퀘스천 앤서링이죠. 이게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가 이제 BiLSTM처럼 뒷문장의 정보를 꼭 알아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BiLSTM을 이용해서 뒤에 정보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이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보인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측을 보시면 이제 X축이 트랜스포머 파라미터죠. 그냥 버트 베이스에서 버트 라지로 늘린 것처럼 파라미터를 늘렸을 때 얼마나 이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Y축은 어큐러시니까 성능 향상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보이는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초반에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후반에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 위에 점근선이 없죠. 이제 한계가 없이 이 300, 여기선 300이 끝인데 300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아직은 우리가 지금 컴퓨터의 성능에 부딪혀서 라지까지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충분히 증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트 베이스만 해도 이제 일반적인 연구실에서도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제 구글과 같이 좀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있는 뭐 회사들에서는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를 더욱 박차를 가해서 늘리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요즘 트렌드고 이제 더욱 파라미터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이제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늘리되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파라미터를 늘리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런 파라미터의 향상에 대한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보자 라는 게 요즘 연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그거가 관련된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코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거 이제 애트리에서 이제 한국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버트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건데요. 뭐 이제 구글의 센텐스 피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제 버트를 다 공개했는데요. 한국어에 대해서는 멀티링구얼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멀티링구얼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거 다 모두 합쳐서 인풋 데이터를 구성해서 이제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모델인데요. 사실 그 멀티링구얼 모델만 갖고 와서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고 예측을 수행했을 때 또 이제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코볼트에서는 한국어 데이터만 갖고 프리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제 공개하고 그 학습한 모델을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센텐스피스가 아닌 이 애트리에서 자체 개발한 것을 사용한 케이스, 그리고 구글에서 한 이 센텐스피스 모델, 바이트 페어 인코딩 일종의 센텐스피스 모델을 이용한 모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모두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한 이제 구성을 이제 애트리 홈페이지에서 퍼온 태스크입니다. 참고로 이제 파라미터는 버트 베이스와 동일하게 12레이어, 768개의 히든, 그 다음 12개의 멀티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신문, 기사, 백과사전 등 총 23GB 정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코버트를 이용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이제 세 번째 행을 보시면 구글의 워드피스 기반,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 멀티링구얼에 대한 구글이 공개한 멀티링구얼에 대한 이제 각각의 이제 이건 한국어 태스크죠. 한국어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이 엑소브레인, 그러니까 이 애트리와 함께한 회사죠. 회사가 이제 개발한 워드피스 모델을 했을 때의 성능.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여기서 공개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역시 저희 생각과 마찬가지로 멀티링구얼로 했을 때보다 그냥 한국어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순수 한국어로만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애트리 모델은 그냥 애트리에서 공개한 코버트 모델은 이 애트리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API와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